자, 우리 이제 브랜드 관리 전략 23강 시작하도록 할까요? 자, 오늘 그 브랜드 확장의 6번째 강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2강에서 했던 이 브랜드 확장, 직접 확장에 대해서 계속 이제 공부하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이 브랜드 확장의 구분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구분은 영역 확장, 그리고 수평 확장, 이렇게 구분을 갖다가 하고, 또 구분 2에는 직접 확장과 간접 확장이 이렇게 구분이 나눠질 수 있는데, 영역 확장과 수평 수직 확장은 어떤 영역으로 확장을 하느냐, 같은 영역이냐, 다른 영역이냐, 그 부분에 대한 확장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직접 확장과 간접 확장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 이 모 브랜드가 주도 역할을 하는지, 아니면 보정 역할을 하는지, 그렇게 해서 구별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 그럼 구분 1과 구분 2가 어떻게 이렇게 섞여질 수 있는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또 고민을 갖다 해볼 필요가 있겠죠, 보면은. 자, 그런데요, 이 영역 확장을 하면서 직접 확장을 갖다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분 1과 2는 우리가 이제 그 구분을 할 수 있는 그 가이드라인, 그 기준, 이 부분에 의해서 나눠지는 것이지, 구분 1과 구분 2는 브랜드 확장이 전혀 이렇게 섞일 수는 없다라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고, 영역 확장을 하면서 직접 확장을 하느냐, 또는 간접 확장을 하느냐, 또 그런 게 이제 고민이 될 수가 있고, 또 수직 확장, 수평 확장, 이 경우에는 간접 확장이 거의 안 되겠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주로 이제 수식어를 갖다 사용하기 때문에 수평 확장, 수직 확장은 주로 이제 직접 확장을 사용한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직접 확장을 이제 계속 저희가 공부를 갖다 할 거예요. 자, 저번 시간에 제품 특성을 표시하는 수식어가 이렇게 5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물성적 특성, 그리고 등급, 타깃, 고객이죠. 목표 고객, 그 다음에 카테고리, 그 다음에 형태, 이렇게 5개가 있는데 지금부터 이 5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씩 자세히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요. 저희가 23강에서는 이 제품 특성을 표시하는 수식어 이 5개만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고 다음 24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품의 물성적 특성 이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는 이제 어떤 수식어가 들어갔는지 한번 볼까요? 자, 이 청정원에서 나오는 된장이 있습니다. 된장이 있는데 이 된장의 특성은 조개와 멸치로 맛을 내었다라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약간 길지만 이런 긴 수식을 그대로 제품 브랜드 구조에 적용을 갖다 시킵니다. 자, 이런 게 수식어예요. 자, 풀무원에서 김이 나왔습니다. 자, 이 김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냐면, 들기름을 섞어서 구웠대요. 그 들기름을 섞어서 바삭바삭 고소하게 구워냈다. 라고 해서 이 전체가 제품의 특성을 설명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바로, 물성적 특성을 나타내는 그러한 수식어다라는 것을, 우리가 공부를 갖다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이제 이러한, 그 물성적 특성을 나타내는 수식어를 사용을 갖다가 할 것이며 또 어떤 이점이 있는지라는 것을 밑에서 한번 살펴볼까요? 자, 제품의 물성적 특성은 구매 시점에서 제품의 중요 속성을 고객이 쉽게 인지하도록 하여 고객에게 호기심 제공 및 구매 욕구를 자극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만약에 청정원에서 나오는 된장에서 그냥 청정원 된장 이렇게 한 것과 조개와 멸치로 맛을 내었다라는 그런 수식어가 있으면은, 자, 이 된장을 살아간 주부가 만약에 후자 쪽 같이 조개와 멸치로 맛을 냈다라고 하면 무언가 일반 된장과는 다르지 않겠는가? 또는 한번 먹어봐야겠다. 무엇이 다르길래 저렇게 수식을 갖다가 붙였을까라는 그런 호기심을 갖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게 바로 수식어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언제 사용하냐 하면 차별화된 물리적 특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투자 효과가 낮은 경우, 자, 투자 효과가 낮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새로운 브랜드를 개발을 해서 투자를 할 만큼 그렇게 시장 가능성이 높다든지 높은 이익을 가져다 주는 제품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물성적 특성을 분명히 특징이 있지만서도 투자 효과가 낮기 때문에 수식어로서 고객에게 호기심을 제공하고
그래서 구매 욕구를 자극시킨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제품의 형태예요. 제품의 형태. 자, 지금 장표에 보시면은 세 개의 뭐 핸드폰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네, 이 핸드폰이 나오는데, 자, 제일 오른쪽 거는 스마트폰이죠. 뭐 스마트폰도 핸드폰의 일종이죠. 근데 이 스마트폰 중에서도 크게 나온 걸, 갤럭시 그 폰 중에서 크게 나온 걸 뭐라고 그럽니까? 노트라고 그러죠. 갤럭시 노트라고 해서 이 노트라는 것은 이 예를 들면 뭐 공책 같다 라고 해서 이 노트라는 그러한 수식을 붙여서 제품의 형태를 쉽게 나타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갤럭시가 나오기 전에는 삼성에서 애니콜이라는 브랜드를 사용을 했죠. 그래서 이제 예전에 나왔을 때는 그 애니콜 플립이라는 이러한 수식을 갖다 사용했는데, 이 플립이라는 것은 젖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밑에 보면 이 부분을, 자, 여러분들 이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을 닫고, 열고, 닫고, 젖히고, 열고, 젖히고, 열고, 뭐, 이렇게 해서 그 통화를 했던 그런 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있는, 요 제품은 폴드라는 그러한 수식을 갖다가 사용을 갖다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파일을 저장하는 그 폴더가 있지 않습니까? 뭐 서류 처리라든지 또 컴퓨터 상에서도 여러 개의 파일을 하나의 폴더에 넣는다라고 하는 그 폴더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제품의 형태를 고객들에게 쉽게 이제 인지시키기 위해서 제품 형태와 관련된 단어. 근데 이 단어는 주로 거의가 자연어입니다. 자연어가 아니더라도 그 뜻을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를 사용해야지만 고객이 쉽게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주로 자연어로 된 단어를 이용해서 제품의 형태를 표시를 갖다가 해주는 게 바로 두 번째 사례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세 번째는 이제 제품이라든지 품질의 등급을 나타내는 것인데요. 여기에서는 조금 복잡합니다. 그래서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특히 이제 이러한 그 확장을 해 나갈 때, 뭐 직접 확장이라든지 특히 이제 이런 경우에 바로 수직 확장을 할 때 주로 이제 이런 경우를 많이 쓰죠. 우리가 전에 여러분들이 전에 강의 내용을 들었을 때 그 수직 확장 내용 듣지 않았습니까? 그죠? 예를 들면 뭐 SM에서 뭐 5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3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7이 나오고, 이제 그런 부분들인데, 그럼 이 SM 자동차는 무엇으로 이렇게 등급을 표시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숫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이제 SM의 357 시리즈라든지, 또 BMW도 이제 같은 357 시리즈. 이러한 부분들은 숫자로서, 제품의 품질의 등급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이고, 자, 두 번째로 기호나 이니셜을 사용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은 LG 옵티머스의 2X라는 이니셜, 그리고 갤럭시의 이제 S. 자, S 중에서도 이제 S1, 뭐 S2, 뭐 이런 부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거는 이제 숫자랑 같이 사용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등급입니다. 자, 등급을 나타내는 단어는 골드라든지 뭐 수, 이런 단어인데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롯데캐슬에서 나오는 아파트 중에서 뭐 좀 좋은 아파트다. 그러면 이제 골드라는 단어를 붙여서 입주자들에게 스스로 자부심을 높여주는 그러한 사례가 될 수 있겠고, 자, 남양분해에서 나오는 수다라는 것은 최고로 좋다라는 그런 한자임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역시 등급을 표시를 갖다가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자, 아까 이제 우리가 여러 개 살아봤듯이 컬러 부분입니다. 컬러 부분. 자, 아멕스에 참 처음에는 이 컬러가 이 그린이었는데 거기서 하향 확장하면서 이 블루라는 이름을 붙여서 아멕스 블루카드라고 이렇게 명명을 갖다가 했죠. 그리고 주니어카에서는 여러 개의 이제 수식어, 레드라든지 뭐 블랙이라든지 블루라든지 이런 수식어가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컬러를 의미하는 그런 수식어다라고 우리가 기존에 사례를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숫자도 아니고 기호 이니셜도 아니고 등급도 아니고 컬러도 아닌 이런 부분은 기타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죠. 보면 기타에서 이제 예를 들면 소나타, 소나타는 우리가 다 아는 자동차 브랜드죠. 여기에서 이제 2014년도에는 더 브릴리언트라는 이런 수식을 붙여서 뭔가 기존에 나오는 소나타와는 다른 그러한 상급의 그러한 제품이다, 자동차다라는 것을 표현해 주기 위한
수식어다라는 것을 우리가 사례로 보았습니다. 자, 세 번째가 이제 제품이나 품질의 등급을 나타내 주는 것. 여러 가지 형태의 수식어를 사용을 해서 나타내 줄 수 있고, 특히 수직 확장 시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다. 자, 수직 확장에는 상향 확장도 있고 하향 확장도 있다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런 상향 확장이라든지 하향 확장에 이런 제품 품질의 등급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수식어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면 효율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 제품의 타깃이에요. 제품의 타깃. 자, 제품의 타깃이라고 하면은 우리 옷을 누가 사입을까라고 하는 게 그게 바로 타깃이죠. 자, 지금 화면에 보시면 빈폴이라는 이제 브랜드가 나오는데요. 처음에는 이 빈폴 브랜드에서 남자 옷도 나오고 뭐 여성 옷도 나오고 다 나왔죠. 근데 이제 빈폴에서 이렇게 시장을 세분화를 갖다가 시킨 것입니다. 자, 어떻게? 남성 시장과 여성 시장을 세분화를 갖다 시켰는데, 만약에 수식어가 없었다고 하면은 기존에 있던 빈폴 브랜드에서 나오는 남성복, 여성복과 똑같은 그런 형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빈폴이라는 모 브랜드 뒤에 남성을 의미하는 업무라든지 또 여성을 의미하는 레디즈라든지 뭐 이러한 단어들을 붙이는 겁니다. 수식어죠. 이 수식을 붙임으로 해서 자, 업무라는 것은 남성들이 사용하는 그러한 그 빈폴에서 나오는 제품입니다. 뒤에 레디즈가 붙으면은 빈폴에서 나오는 여성들 위주로 여성들만 사용하는 그런 브랜드입니다. 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게끔 하는 것인데, 자, 여기서 업무라든지 레디즈라는 이러한 수식어가 붙으면은 기업에서 가장 크게 노리는 전략은 무엇일까요? 바로 가격 전략입니다. 가격을 좀 더 높게 받을 수 있고, 특히 브랜드를 한 단계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기 때문에 단순히 자, 남성들은 업무라는 수식어가 적용되어 있는 것을 착용하십시오. 구매하십시오. 여성들은 레디즈가 붙은 그러한 브랜드를 착용을 하십시오. 라는 것은 하나의 기본적인 그러한 브랜드 확장의 브랜드 네이밍 구조 전략이고, 궁극적으로 기업이 원하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수식을 붙임으로 해가지고 업그레이드를 시키고 가격을 좀 더 높게 책정해서 받을 수 있는 그게 바로 브랜드 확장에 있어서 마케팅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이제 기업의 카테고리 부분입니다. 자, 카테고리를 이제 쭉 확장해 나가는 것인데 지금 화면에 보면은 이제 나이키라는 게 있죠, 그죠? 자, 나이키 그러면은 가장 먼저 시작한 게 운동화입니다. 운동화인데 이러한 나이키 하면 운동화였는데 나이키 뒤에 골프라는 이러한 정말 그 제품명과 같은 수식어를 하나 붙임으로 해서 이 나이키 골프라는 새로운 하나의 시장을 갖다 창출한 것이죠. 자, 어떻게 보면은 이 나이키 골프라는 것은 우리가 앞서 공부했듯이 직접 확장에 이렇게 종류 중에서 제품군이 바로 붙는 것, 그 다음에 수식어가 붙는 것,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졌는데 저희는 지금 수식어가 붙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어떤 분들은 이렇게 궁금증을 가질 수도 있을 거예요. 자, 골프하면 제품군명 아닙니까? 네, 물론 맞습니다. 그러한 제품군을 나타내는 그러한 그 단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이 골프라는 것을 수식어로 봐주는 게 맞습니다. 수식어로. 그래서 이 제품군명이 아닌 하나의 수식어이기 때문에 직접 확장에 있어서 이 두 번째 사례에 해당된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고요. 자, 언제 이런 다른 카테고리로 이렇게 넘어가는 것을 적용하느냐라고 했을 때 모 브랜드가 새롭게 확장된 제품의 시장에 있어서도 충분히 리딩 포지션을 차지할 수 있다고 판단된 경우에 한해서 이 전략을 채택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자, 나이키가 운동화 시장에서 성공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스포츠 의류까지 확장을 해서 성공을 갖다가 했습니다. 자, 스포츠가 여러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거기서 뭐 축구공도 나올 수도 있고, 뭐도 나올 수고, 뭐 이제 여러 가지가 나올 수가 있는데, 자, 나이키라는 이렇게 스포츠를 대변하는 이 정도 브랜드 같으면은 골프 시장에 가서도 충분히
리딩 포지션 1을 갖다 차지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나이키 위에 별도의 브랜드를 만든다든지 또 나이키를 버리고 다른 브랜드로 간다든지 뭐 그런 전략을 사용한 것이 아니고 바로 나이키 골프라는 수식어를 뒤에 붙임으로 해서 하나의 브랜드화를 갖다가 시킨 것이죠. 브랜드 네임화를 시켜서 제품의 카테고리까지 이렇게 확장해 나간 그런 사례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수식어의 그 5가지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자, 지금까지 브랜드 확장 6번째까지의 강의 내용 어디까지 공부했냐면 9분 2에 직접 확장까지 공부를 했고 우리가 브랜드 확장의 마지막 시간인 7번째 강의에는 이 간접 확장에 대해서 공부를 갖다 할 것입니다. 자, 직접 확장은 모 브랜드 뒤에 개별 브랜드, 별도의 브랜드가 붙지 않는 데 비해서 이 간접 확장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은 별도 브랜드를 만들어주는 것이에요. 자, 별도 브랜드를 만들면은 어떤 문제가 예상이 됩니까? 이 브랜드를 키워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이 브랜드를 키워주지 않으려고 하면 절대로 간접 확장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간접 확장은 기업에서도 상당히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결정을 해야 되는 문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자, 직접 확장과 간접 확장의 차이는 바로 모 브랜드의 역할이다. 자, 주도 브랜드고 직접은 간접은 이 보존 브랜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복습을 해야 되고요. 이 개별 브랜드를 개발하는 것이 바로 간접 확장이다. 자, 우리가 이 간접 확장이라는 것을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전에 먼저 도대체 간접 확장이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사례만 한번 보고 23강 끝내도록 할까요? 자, 사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너무나 자주 봤던 그런 사례들이에요. 자, 왼쪽에 보면은 LG 휘센이라는 그런 브랜드, 오른쪽에 보면은 삼성 지펠이라는 그런 브랜드가 있습니다. 자, 너무나 자연스럽죠. 여러분들은 이 LG 휘센이라는 브랜드, 삼성 지펠이라는 브랜드를 많이 봐왔는데, 자, 직접 확장하고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입니까? LG 에어컨이 아니고 LG 휘센 에어컨이죠. LG 휘센 에어컨, 휘센이라는 개별 브랜드, 새로운 브랜드가 탄생을 한 겁니다. 그리고 삼성 냉장고가 아니고 삼성 지펠 냉장고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펠이라는 새로운 브랜드가 나온 것이죠. 그래서 이 간접 확장의 가장 큰 목적은 무엇인가 하면은, 물론 초반기에는 이 간접 확장된 그런 새로운 브랜드, 개별 제품 브랜드를 도와주기 위해서 기업 브랜드가 또 이렇게 앞에 붙어야 되고 보증 형식으로 또 기업 브랜드도 이 제품들이 성공함으로 해서 같이 이제 브랜드 자산 가치가 올라가고 브랜드 파워가 올라가고 뭐 그러한 목적도 있습니다만은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새로 탄생한 브랜드가 그 기업의 주력 브랜드가 되어서 그 기업의 미래를 책임지고 나가는 그게 가장 큰 과제이자 또 이 브랜드의 또 책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브랜드는 함부로 만들어내서도 안 되지만서도 만약에 새로운 브랜드를 탄생했다고 하면은 기업에서는 정말 총력을 기울여서 휘센이라든지 또 지펠처럼 성공할 수 있는 브랜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23강까지는요, 우리가 브랜드 직접 확장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24강 브랜드 확장의 마지막 시간에는 이 브랜드 간접 확장에 대해서 살펴보고 브랜드 확장은 7번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